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흑인 저항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으로부터 저항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저항은 정교하게 법제화된 국가적 차원의 차별, 즉 구조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칸서입니다. 인종별로 분류하여 발전시킨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이 남아공 백인들에게 정당화되어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 인종에 대한 우월감. 두 번째, 성경에 근거한 종족별 분리입니다. 아프리카너들은 화란 개혁교단의 영향하에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는 종교적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아프리카너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대이동은 출애굽 사건이고 흑인들과의 싸움은 가나안 정복, 피해의 강 전투의 기적적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후 트랜스팔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보호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D.F. 말라는 아프리카너의 역사는 아프리카너 민족주의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의 기초 위에 인종의 다양화, 영토 분화의 정당화를 구약 신명기 32장 8절과 신약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찾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인종을 나누실 때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말씀은 분리 발전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1959년 화란 개혁교단은 신의 뜻으로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구조적 차별은 법으로 제정되어 최대 권력기관인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서구 유럽은 인간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 긴 시간 투쟁하여 특정인, 즉 왕과 같은 한 개인이 통치가 아닌 법 아래 모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들, 즉 의회를 통해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입법화 과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각각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초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르테이트 법안은 절대 다수의 흑인을 배제되고 소수의 백인의 삶과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적 이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제적 이권을 위한 차별은 유럽인의 이주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유럽인 이주 시기에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선주민과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유럽인 남성과 여성의 인구 비율이 같아지고 유럽인 여성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유색 인종의 아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총독 핸드릭 판 레이더는 법령으로 노예와 결혼을 금지합니다. 호녀라들은 백인 사회에서 격리되어 점차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1809년 케이프 식민지에 점차 유럽 인구가 증가한 반면 꼬이산족은 급격히 줄어들어 아주 소수의 꼬이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정부는 모든 꼬이산들이 지역을 이동할 때 통행증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 농장이든 미션 스테이션이든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꼬이산들은 결국 거주, 이동을 위해서 유럽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보호인들의 대이동, 광물혁명, 그리고 두 차례 보호전쟁의 과정을 거치며 남아프리카 연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60%의 보호계는 농업 기반, 영국계는 상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영국계와 가난하고 보수적인 보호계는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수적 우세에 있었던 보호계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결국 그들의 정책은 흑인을 희생해서 두 백인 그룹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인만의 남아프리카 연방을 꿈꾸며 중요한 법안을 만듭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은 1913년 원주민 토지법과 1923년 원주민 도시법을 제정해서 경제의 근간인 땅을 백인들만의 소유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초기 저항이 시작됩니다. 2차 보호전쟁 전후로 많은 흑인들이 각주 단위로 연합조직을 만듭니다. 1898년 케이프주에서 사우스 아프리칸 네이티브 컨그레스, 남부 아프리카 민족의회가 만들어지고 1900년에는 나탈 네이티브 컨그레스, 나탈 민족의회가, 그리고 1912년 1월 8일 블룸폰테인에서 The South African Native National Convention, 남아공 원주민 회의가 결성됩니다. 초기 흑인 지도자의 대부분은 선교기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은 1913년 6월 원주민 토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흑인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7%로 제한시켜 원주민이 주요 지역의 땅을 구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아공 원주민 회의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표단을 보내 원주민에 대한 차별성을 알리려 했지만 그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산 노동자 파업을 주도하며 국내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1923년 남아공 원주민 회의는 아프리칸 내셔널 컨그레스, 아프리카 민족회의로 개명하고 다른 조직들과 연합을 공교히 합니다. 같은 해 남아프리카 연방은 원주민 도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로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흑인 거주 지역에서 재산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는 흑인을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더욱더 저항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만 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본격적으로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요인으로 1944년 만들어진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연맹의 역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워터 시슬루, 올리브 탐보, 아흐메드 카스라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연맹의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만델라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1948년 시작된 DF 말란의 국민당 정권의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 이행과 ANC 청년연맹의 창설은 ANC가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ANC는 불매운동과 파업, 그리고 불복종운동을 포함하는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합니다. ANC의 저항운동의 첫 번째 특징은 간디 사상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 운동으로 차별적 대우에 저항합니다. 1949년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데 시민 불복종운동, 불매운동, 등교 거부운동 등 비폭력 운동입니다. 특히 1952년 시민 불복종운동은 경범죄 위반자들로 법원과 교도소를 가득 채워서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인 전용 기차 객석에 침입하고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행진하는 등 의도적으로 체포와 구금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단기 수용수가 교도소에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저항운동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고 ANC를 대중화시키는 데 공헌합니다. 이 저항운동의 국민당 정권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공산주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 활동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저항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진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듭니다. 그 모든 저항운동은 공산주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저항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인종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1955년 그들은 다인종 사회를 지향하는 자유헌장을 채택합니다. 남아프리카는 흑인, 백인을 비롯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나라다. 1956년 정부는 ANC 고위급들과 유명한 백인 급진자애들을 포함한 156명의 활동가를 체포하고 이들을 반역죄로 기소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끈질긴 의심 따위는 품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로 여기는 광신적인 이론가인 핸드릭 페르브르크가 총리가 되면서 국민당 정권은 더욱더 정교히 아파르테이트를 이행합니다. 흑인 저항운동은 더 강력한 국가 조직에 의해서 차단되고 억압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탄압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1960년 3월 21일
샤프빌 학살은 ANC 저항 운동의 두 가지 큰 특징인 비폭력 운동과 다인종 사회의 지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ANC 안에 아프리카 민족 해방파는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과 결탁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남아프리카의 유일한 참 주인은 아프리카인이고 다른 인종은 남아프리카를 훔친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959년 아프리카 민족 해방파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결별하여 범아프리카 회의 PAC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ANC와 경쟁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투적인 행동으로 저항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가증을 불태우는 운동입니다. 1952년 보통 원주민 통행법으로 불리우는 원주민법 수정안을 통해서 16세 이상 남자와 여자 모든 아프리카인들은 도시에 들어올 때 허가증을 지니도록 합니다. 아프리카인의 도시 거주는 고용된 노동자에 제한했고 그들의 가족은 제외되었습니다. 1960년 3월 21일 샤프빌에서 허가증을 불태우며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하고 69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대다수는 총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등에 총에 맞았습니다. 샤프빌 학살은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잔악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인에게 뚜렷이 각인되었습니다. 샤프빌 학살 이후 흑인 저항은 더욱더 거세져 시위, 파업, 그리고 폭력은 확산되었습니다. 국민당은 ANC와 PAC를 불법화하고 아파르테헤이트에 반대하는 수천 명을 구금했습니다. 1961년 ANC 안에는 만델라를 중심으로 한 무장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장투쟁이 억압받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 빠른 시일 안에 아파르테이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비밀회의에서 격렬한 논쟁 후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비폭력 노선을 유지하지만 독자적인 무장 조직을 세우고자 하는 당원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동의합니다. 만델라를 의장으로 세워진 무장 조직의 이름이 음콘도 웨시주의 민족의 창입니다. 이 조직은 ANC와 공산주의자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무장활동은 사보타주 공격과 게릴라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음콘도 웨시주에는 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보타주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산업체나 공공기관을 파괴하여 생산과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델라는 사보타주 공격을 통해서 불안을 조장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아공을 떠나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는 등 큰 피해가 생기게 되고 백인 유권자들과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61년 12월 16일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폭탄이 터지며 사보타주 공격이 시작됩니다. 18개월간 주로 공공건물과 철도,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사보타주 공격이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만델라는 6개월간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무장투쟁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 체류합니다. 그 기간 공산주의자 도움으로 그는 단기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7월 남아프리카에 귀국한 지 채 2주도 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만델라가 음콘도와 사보타주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노동자 선동과 불법적 해외여행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사이 비밀 경찰들은 1963년 7월 11일 릴리스 리프 농장을 습격하여 가담자들을 모두 검거합니다. 또한 경찰은 무기 제작, 게릴라 부대 모집 및 훈련, 중국 및 소련권 접촉 등 만델라의 개입 증거와 관련된 문서들을 대량 입수합니다. 음콘도 웨시주의 사보타주 공격은 실패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보타주 공격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960년대 초 불안한 상황에 겁을 먹고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남아공 경제에 더 깊이 개입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냈고 정부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더욱더 강경하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든 저항 세력에게서 공산주의자와 관련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핑계로 기본적 인권마저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런 패배에도 불구하고 만델라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리보니아 재판에서 만델라는 아프리카인의 저항운동의 이유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정치투쟁을 시작하고 음콘도의 시주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폭력적인 정치투쟁을 벌인 것은 그 방법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극심한 박해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델라는 아프리카인의 저항운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정당한 목을 인정받기 원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안전과 이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등한 정치적 권리를 원한다. 미리 준비한 모든 성명서를 읽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리보니아 재판은 흑인 저항운동의 참된 이유와 목표를 아프리카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흑인 저항운동가들이 차별과 국가적 폭력 앞에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